정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숨겨진 동학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이 또 있을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동학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좀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동학혁명에만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은 네. 동학혁명 기념일, 국가기념일이 지금 제정이 됐어요. 예. 황토현 전승일로다가 예. 5월 11일로다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5월 11일 날은 국가기념 행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5월 11일이 되니까 제일 아쉬운 지역이 고부는 사실 이제 동학 혁명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부 봉기라고 그래갖고서 좀 예. 약간 폄하하는 그런 의식이 가지고 있는데 1월 10일 날 고부에서 이제 전봉준이 말목장터에서 이제 그날 장날이어갖고 네. 1월 8일이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장날 이제 말목장터가 이제 그 고부의 그 장이 쓰는 커다란 장이 쓰는 곳인데 거기 감나무 밑에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해갖고 조병갑의 이제 했던 거 이런 걸 고발하고 선동을 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만석보를 허물고 이제 고부 군수를 징치하러 이제 떠나서 고부 관할을 점령한 날이 이제 1월 10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부 관할을 첫 날이 이제 1월 10일인데 이제 그날을 고부 봉기일로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혁명이든지 그 시초일을 뭐라 그럴까 혁명 기념일로 다 삼아요. 뭐 일테면은 미국의 독립혁명하면 7월 4일이란 말이야. 그날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한 날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날도 7월 14일인데 그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한 날이 7월 14일이에요. 네. 그날서부터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혁명의 출발일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데 우리는 고부가 아예 대상에서도 안 됐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특별법이라고 그래갖고 2004년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인가보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특별법에 동학혁명 시기를 3월서부터 정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1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 특별법에 빠져버려갖고 대상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부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깝지.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가기념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황토현 전승일로다 지금 됐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황토현 전승일이 된 거예요. 이제 정읍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 기념 행사를 해왔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도 잘 돼 있고 또 그날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황토현 전승일로다가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는데 문제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남쪽에서만 일어났다면은 그날도 괜찮아. 근데 북쪽에서도 일어났잖아. 그렇죠. 황해도 우리가 잘 아는 황해도 해주의 해주성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소년 접주, 애기 접주 김창수잖아요. 그 김창수가 백범 김구란 말이야. 백범 김구도 동학도였잖아요. 접주였어 동학도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18살 먹은 백범 김구가 해주성 공격하는데 제일 앞장섰다고. 네. 그리고 황해도도 그렇고 평안남도 쪽에서도 상당 지역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북쪽을 포함해서 기념일이 정해지면은 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남북 교류 차원에서 제가 이제 북한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그렇죠. 그 동학당이죠 그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국가기념일 생각을 못 하고 기념식을 같이 하자. 동학혁명 기념식을 같이 하자. 그렇죠. 지금 남북이 공동으로다가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개천절 정도, 3.1 운동 같은 것도 북쪽에서 생각하는 우리 남쪽에서 생각하는 3.1 운동과 달라 약간. 그래서 그날도 기념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북쪽도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도 높이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가 쉬운 날이 바로 동학혁명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기념식을 남북 합동 기념식을 하는데 제의를 했더니 어느 날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천도교가 기념을 했던 백산대회일
그 3월 지금 26일이죠. 네. 3월 26일에서 이제 29일 사이에 백산 대회가 있었는데 3월 26일 날 하자. 그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도교 청구당 사람들이 북쪽에 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데 그날하고 북쪽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야. 백산대회라든가 고부기포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무장기포, 백산기포, 황토연전 이게 다 저 그 전주성 함락까지가 다 호남 지방에서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북쪽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상관도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걔네가 하는 얘기가 기왕이면 우리도 좀 참여한 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렇지. 우린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갖고 동학혁명하면 호남에서 벌어졌던 걸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했다. 근데 분명히 동학혁명하면 우리가 황해도 해주도 나오고 평안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이 움직인 게 언제냐 이거야. 봤더니 9월 18일이야. 아, 그렇습니다. 해월 최시영이 당시 동학의 교조로서 예.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이요 총 동원해라. 총 기포하라. 라고 했던 이른바 총기포령. 총기포령이네요. 또는 총동원령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동학 조직인 저 포 조직이거든요. 네. 포와 접조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가 있는 누구 포 이러면은 이를테면 저 손화중포, 김계남포 이런 굉장히 큰 지역이고 예. 전봉준처럼 접이라고 그러면 접주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예. 교인 저 신도를 20명에서 한 50명 정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접주야. 예. 그리고 이제 포는 그 저 접주를 한 20명 이상 관리하는 사람이 접주야. 아니 포주야. 그래서 이걸 포접제라고. 그렇죠. 포접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해월 최시영이 이제 충청도 옥천에 예. 옥천에 있는 청산에 있었어요. 예. 청산에 숨어 계시면서 이제는 할 수 없다. 다 들고 일어나라. 전국의 동학도들이요 다 기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9월 9월 18일이에요. 그래서 9월 18일 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백범도 들고 일어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또 경상도도 들고 일어나는 거고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전국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9월 18일이 전국화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학혁명이.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그렇지.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저 교단 내에 있는 시민단체를 운영할 때 그 북쪽에 있는 천도교 청호당하고 3번에 걸쳐서 9월 18일 날 기념식을 했어요. 네. 그 합동 기념식을 했어요. 네. 남북 합동 기념식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9월 18일을 조금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그 국가기념일 제정할 때 저도 이제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막 나중에 통일된다면 그럼 기념일 또 만들어? 다시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런 일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9월 18일을 주장을 했는데 9월 18일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었어요. 물론 저 공동으로 다 모여서 한 적은 없지만 공동성명서를 만들어서 서로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다 해서 아, 공동기념식을 그렇군요. 했죠. 예. 예. 개인적으로 다 좀 안타깝다. 이거는 언젠가 그런 다시 생각이 한번 좀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뭐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까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동학에서 이제 3세 교조 되시는 의암성사 우리 손병현 선생님으로 오면서 이제 천도교로 그 이름을 이제 바꾸고 정식 종교로서의 운동을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 동학과 천도교 각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계층이 되어지면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일단은 저 의암 손병희 선생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학혁명 당시에 저 사람이 최고 지도자였어요. 네. 흔히 이제 해월 최시영에 의해서 총 동원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9월 18일 날 총 동원령이 내릴 때 일단은 호남의 그 동학도들은 3내임이 모여 있었어요. 9월 18일 전에 네. 모여서 해월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저 1차 기포는 자신들이 움직였지만 2차 기포는 해월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해월이 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흔히 지금 동학혁명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해월은 무슨 뭐 보수주의자라는 등 뭐 반대했던 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새로 나오는 문헌 기록도 그렇고 해월도 동학혁명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호남에서 벌어졌을 때 고부봉기 일어나고 막 이럴 땐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저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동조하는 쪽으로 다 갔는데 그 전주하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흐지부지 1차 기포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이제 2차 기포가 일어날 때는 그 삼내에 모였고 왜 모였겠냐 이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들이 안 나가고 그렇죠. 뭐 저 관민상화를 하면서 그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관민상화를 했지만 호남만 국한된 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 전국화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 저 검문세가들 몰아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라가면서 이제 삼내에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해월 최시영도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정보를 계속 듣는 거예요. 보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뭐 예천인가 이런 데서 벌써 막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도 막 움직이고 경기도도 막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뭐 들썩들썩하고 충청도 그러지 막 이러니까 해월이 더 이상 버틴다는 것보다 더 이상 이제 이 좌고우면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우리를 물으러 왔는데 회초리라도 들고 싸워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모두 일어나라. 이게 이제 그게 총동원령이에요. 그 논산에서 만나서 합류를 해. 흔히 우리가 남접 북접이라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 당시 남접 북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학자들이 그냥 편의상 호남은 남접이고 나머지 지역은 북접이다라고 불러서 그렇지 남접 북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남접이 뭐 별도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없었어요. 논산에서 하여간 저 손병희 부대와 전봉준 부대가 합류를 해서 서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서울을 갈 때 가장 그 경계선 반드시 넘어야 될 때가 이제 공주 우금치지. 예. 우금치만 넘으면 금강 건너서 바로 서울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우금치에서 안타깝게 막힌 거고 강원도 지역의 그 인물들은 또 이제 저 홍천에서 막혔고 또 충청도 지역의 그 동학도들은 그 저 홍주성에서 또 막히고 또 황해도 지역의 동학도들은 또 해주성에서 막히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전국에서 깨지는 바람에 이제 결국 이제 동학이 좌절된 건데 혁명이 좌절되는 건데 여하튼 혁명의 좌절 이후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모든 그 당시 순회급 지도자들이 다 체포됩니다. 다 그래서 뭐 김계남은 아예 전주에서 뭐 체포되자마자 처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주요 인물들은 서울다 끌고 가서 서울에서 다 이제 그 교수형 내지는 참수형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해월 최시영까지도 체포가 돼요. 원주에 숨어 있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72살에 체포가 되셔갖고 결국 이제 교수형으로 다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게 30 몇 년 만에 도발이. 그렇죠. 36년 도발이 뒤에 드디어 체포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수형으로다가 돌아가신 거죠. 왜 해월 최시영의 사진 한 장 있죠? 네, 그 예, 머리 맞습니다. 벗겨지시고 그냥 이렇게 예. 허루스름한 옷 입고 다리가 퉁퉁 고문 받아서 다리가 퉁퉁 분 노인. 그분이 이제 그게 이제 당시 러시아 기자가 한국의 그 죄수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죄수의 사진 하나 찍자라고 해서 이제 그 끌려가던 그 저 형태로 다 가는 그 최시영 선생을 앉혀놓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예. 근데 그 보면 이제 옷고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예. 뒤에서 포졸이 이 왜냐면 이렇게 앉혀놨더니 쓰러지는 거야. 힘이 없어갖고. 고문도 당했고 나이도 이제 워낙 많고 그래갖고 또 설사병이 도지셔갖고 아주 뭐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앉혀놓으면 쓰러지니까 뒤에서 포졸이 이렇게 뒤 옷을 붙잡고 이렇게 해월 선생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해월 그 마지막 사진이 이렇게 옷고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빛은 살아있지. 근데 하여간 이제 해월까지도 이렇게 체포해서 죽으니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학군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의암 손병이야. 손병이들 안 죽고 싶겠냐고요. 동료들 심지어 스승까지 다 죽는데 자기들 안 죽고 싶겠어? 뭔 희망이 있겠어? 다 뿔뿔이 동학은 풍비박산 났는데. 근데 해월은 해월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의암 손병에게 돌을 넘기기 전에 뭐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이 나는 그런 그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래서 이 동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너는 이 동학을 지켜라. 동학의 돌을 지켜라. 라고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의암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야. 그런데 이제 1900년에 와서는 그 자기의 손이 조카지만 손촌민과 서장옥 두 사람이 체포돼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동학도들은 이제 찾아서 다니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암 손병이가 여기서 국내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 망명을 가려고 그래요. 네. 서구애가 선진 문물이라는데 거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다. 라고 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 망명을 가려고 떠났는데 그때 국내에서 뭐 미국 가는 뭐 비행기가 있어, 배가 있어. 없잖아요. 일본으로 다 가서 이제 일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로 다 가서
거기서 미국 배를 기다리는데 여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일본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1901년인가 가서 이제 1906년인가 저 귀국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일본에 한 4년 이상 있으시면서 체류하면서 적국이잖아요. 일본은 적국의 심장부 동경에 특히 이제 계시면서 본 거야 일본을. 그때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나라가 아니다. 민도가 엄청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손병희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동포들도 민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때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을 때지. 대한제국의 우리 국민들도 민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단발 흑의, 상투 자르고 흑의를 입자. 그래서 이게 네. 상투가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요. 감기를 제대로 하겠어. 뭐 거기 이 살고 뭐 석회 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생적이지 않다고. 손병희 선생이 단발 머리 자르자. 그리고 흑의. 우리가 백의민족이잖아요. 흰옷 입는 민족이란 말이야. 그런데 흰옷이라는 게 보기는 좋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자들 죽이는 옷 아니야 그거. 그렇죠. 예. 그거 흰색 내기 하려고 그래봐. 그냥 저 뜨거운 물도 없는 데다가 그냥 비누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걸 여성들이 그냥 희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근데 차라리 아무데나 털퍽 주저앉을 수 있게 표 안 나게 검은 옷을 입자. 단발 흑의 운동을 전개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천도교에서는 갑진개화 혁신 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면서 조선의 민도를 높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도 불구하고 1905년 되니까 일진회가 만들어졌잖아. 그 이제 그 당시 일제 사인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용구라는 사람이 동학혁명 당시 이용구가 손병희 최측근이었어요. 네. 아주 손병희를 보좌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야.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조선으로다 명령을 낼 때는 이용구를 통해서 내렸어. 네. 근데 이용구가 왔다 갔다 조선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송병준이하고 손이 단 거야. 친일파. 그 송병준이가 일진회를 만들어 갖고 이거 먼저 감언이설을 했겠죠. 그래서 동학도들을 야구다 닫으면은 동학에서 그때 이제 진보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었는데 진보회하고 합치면은 이 진짜 뭐 우리가 뭐 크게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막 이런 감언이설을 했겠지. 그래갖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발표되잖아요. 아이 진보회가 일진회랑 합쳤다라고 해서 일진회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동학은 한순간에 이것들은 뭐야 이거 친일파들 아니야 이렇게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다가 일본에서 뒤늦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지.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언제 일본이랑 합치라고 그랬냐. 을사늑약을 그 지지해 말도 안 되는 놈들 이래서 그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1905년 그때 되면은 동학에 대한 그 탄압의 조건이 옅어져요.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가 막 선포돼. 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다 자유롭게 그 뭐 선교 활동이라든가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름을 바꾸자. 동학의 이미지가 지금은 동학하면 굉장히 좋지만 대한제국 그때만 하더라도 1905년 이때만 하더라도 동학은 난이나 일으키는. 그런데 거기다 또 친일까지 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학의 이미지가 너무 나빴어요. 네. 그래서 그때 손병희 선생이 이거는 그럼 여기 동경대전에 나오는 말처럼 그 학문으로다 하면 동방 땅에서 난 학문이니까 동학이다. 그러나 도로 얘기하자면은 하늘의 도이기 때문에 천도다. 라고 한 데서 말을 따가지고 천도교로다가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다가 종교적 외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1905년 12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현도 기념일이라고 해요. 은도 시대에서 동학은 은도 시대야. 숨어서 포교하는, 포독하는 시대였다면은 현도 시대는 이제 세상에 나온 거야. 네. 동학에서 천도교로 다 나와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다. 라는 현도 시대를 선언했다라고 해서 12월 1일을 현도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천도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적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천도교가 되면서부터는 종교적 의식이 달라지지. 일테면 뭐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는 거죠. 뭐 순서도 그렇고 일테면 뭐 지금 뭐 시일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또는 뭐 청수봉전이라든가 또는 심고하는 거라든가 이런 의식을 그때서부터 이제 체계화시킨 거죠. 그래서 조직도 종교 조직으로 다 통해서 네. 중앙에 조직이 있고 지방에 교구별로 다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종교적
그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동학과 천도교의 커다란 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수훈 대신사로부터 시작된 이 3세 교조까지의 흐름을 보면 각 그 지도자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기준점을 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 대신사께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동학의 사상적 기준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해월 선생님께서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셨고 또 우리 마지막 의왕성사께서는 종교적 체계를 갖추고 체계화하신 거죠. 예. 오늘 정말 동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이전에 들어왔던 서학과 대립되는 개념 아니냐, 그냥 단순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동학만의 아주 전통적이고 독특한 사상 그리고 신앙 체계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 신관을 놓고 제가 좀 궁금증이 듭니다. 동학에서는 한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서학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동학에서의 그 한울림이 갖는 어떤 서양 세계에서의 어떤 하나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독특한 신앙체 그 신관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학의 한울림과 서양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동학에서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한울림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한알림 아래 아자 써갖고 네, 예. 또는 하늘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제 그게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때 발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하늘림이라고 했는지 한알림이라고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늘을 존칭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울림으로 다 바뀐 것은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 시대에서부터 한울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체계화시킨 분이 이제 야뢰 이도나 선생이 그 천도교의 이론가로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네. 한울림이라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지금 이제 우리 천도교단에서 한울림을 이제 이렇게 신봉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이제 종단이 됐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야훼예요. 네. 기독교 식구들 야훼, 그 이스라엘 표현으로 야훼를 얘기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과 똑같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학에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뭐 옛날에는 하늘림이라고 했던 하늘림이라고 했던 이거는 그 서양의 이 하나님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서양의 하나님이는 신 앞에 평등한 거야. 신 속에서 평등한 거야. 말하자면 모두가 신의 자식이야. 신이 있은 다음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학의 이 한울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한울림이야. 내 스스로 한울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와 하늘님들끼리 모두가 하늘을 가지고 있는 하늘님들끼리 평등한 거는 커다란 차이죠. 서양 신관과 동학의 신관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거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평등하다고 하지만 조건이 다르잖아. 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써 그것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평등해지냐고. 갈등이 유발됐을 뿐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동학에서 얘기하는 한울림은 내 스스로가 한울이야. 내가 한울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 그렇지. 자각해야지 내가 소중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존엄하다는 걸 알잖아. 내가 존엄한 걸 자각해야지 상대방도 존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생명들이 다 존엄하다는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학의 신관과 서양의 신관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평등함, 하나님 앞에 존재와 스스로 하늘이고 스스로 이 하늘이 돼서 모두가 평등을 모색하는 거. 동학에서의 그 한울림은 서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데 그 앞에 계시는 어떤 인격적 유일신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존재는 없는 건가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죠. 예. 이거는 동학에서는 특히 이제 천도교에서는 범죄 신관이에요. 네. 내가 하늘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늘이 들어있어. 범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이라면 나만 하늘이야. 그렇죠. 인간만 하늘이잖아요. 근데 범죄 신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면 하이데거라든가 예. 아니면 뭐 화이트헤드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범죄 신관이야.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하늘이 들어있는. 범죄 신론으로 이해를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학 천도교의 신관은 그러니까 범죄 신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범죄신가는 사실 동학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놨다기보다도 우리 민족 고유의 사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특별히 우리가 천손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수은 체제가 해월 채시형을 거치면서 또 의암 손병을 거치면서 범죄 신론으로다가 확대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의 그런 그 이 유일신 개념하고는 커다란 차이죠. 그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그런 인격적 존재가 있고 네. 그 안에서 다 평등하고 그 안에서 평화로워라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근에 거죠. 서양에서의 이 신학에서도 특히 이제 생태 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범죄 신론에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우리 천도교의 이 내용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 있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천도교가 동학 시대 이래로다가 학문적으로다가 무구한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종교적 역할보다도 오히려 학문적 차원에서 네. 또는 운동적 차원에서가 더 생명력이 더 있지 않을까. 예, 예. 지금 이제 동학학회 그 회원들 중에서 그 동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인데 저처럼 이제 천도교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동학을 연구하시긴 하는데 예. 동학을 연구하지만 종교는 다 달라. 아. 또 종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 많고 오히려 저처럼 천도교를 하면서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희귀해요. 그런 이론적이고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운동적인 측면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이렇게 발전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동학에 감화돼갖고 예. 입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동학이 어떤 종교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운동 이러한 차원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한때 역사 안에서도 한 획을 그은 이 동학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운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이제 시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또 그림도 한번 그려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는 또 변화되어진 새로운 환경권이 이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동학에 대한 이 내용들도 또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방법과 또 새로운 어떤 틀을 가지고 제시가 돼야 되는데 언제나 이 전통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저항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또 주저함이 따르고 맞아요. 특히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동학의 가르침이 현재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좀 더 희망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저도 가장 커다란 고민이 이제 그런 그 제가 뭐 천도교 포독을 안 하더라도 또 포독을 하는 게 대학에서는 뭐 교수가 돼갖고서 뭐 학생들한테 자기 종교 믿으라고 이런 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일체 예.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학이 뭔가 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 수도 있어. 가치관도 혼란이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그 더 가난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또 이제 갈등은 또 갈등대로 나와. 이를테면은 뭐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젠더 갈등 같은 거. 네. 이거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어떨 때 보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갈등이 특히 이제 그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언급되면은 굉장히 첨예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야. 네. 이 기후 위기를 어른들이 선배들이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들도 책임지라는 거 아니냐.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동학 천도교에서 이런 거를 보듬어 줘야 된다고 봐요. 마침 동학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화합하는 거, 갈등을 극복하는 거 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존엄, 인간에 대한 존엄을 강조하고 또 그리고 인간만이 존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존엄한 존재이다. 학생들에게 내가 스스로 사인여천을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네가 대할 때, 옆에 있는 학생을 대할 때
사인여천의 자세로 대하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금 학생들이 크게 관심은 안 갖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은 우리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특히 북한에서는 남쪽에서는 지금 뭐 종단이 약하고 세가 미미하지만 북에서는 가장 큰 종단이거든. 청우당의 예. 그 힘이라는 천도교가. 게? 예, 그렇습니다. 천도교가 정당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 정당은 천도교가 만든 정당이에요. 네. 야당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당을 천도교 청우당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른 어떤 남쪽에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종단보다도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통일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이 천도교 동학 이 사상적 배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학학회에서 제독 통일 운동가로 널리 알려지신 우리 김성수 박사님, 철학 박사님이신 우리 김성수 박사님을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갖고 예, 하셨는데 우리 김성수 박사님께서 서양 철학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또 집필하셔서 이렇게 출판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책을 좀 읽고 있는 과정이지만 서양 세계에서의 그 서양 철학의 이론론적 영향을 받는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의 그 현실을 동양 사상적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을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글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동학 사상을 그 안에 넣으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서양 철학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동양 사상으로서의 동학의 요소가 무엇인지. 예. 그 김성구 박사님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독일에서 학위를 하시고 근데 이제 국내에 못 오셨죠. 민주화운동을 하신 바람에 국내에 못 오시다 이제 풀린 지가 이제 한 10여 년 됐나?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오기 시작을 하셨는데 원래 그분 자체가 이제 서양 철학 전공이셨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서양에서 그 독일에서 이제 박사까지 받으셨는데 우연찮게 아마 동학의 동경대전을 보실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동경대전을 이걸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하고서 이제 이거를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신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동경대전을 사실 이거 우리도 읽고 싶지가 않은 내용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그게 최초였죠. 최초죠. 한 10여 년 전에 그 독일에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동경대전을 당신이 이제 손수 만드는 책을 전파하시면서 동경대전 강의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해제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뵀죠.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제 교분을 쌓다가 그 인내천 운동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 독일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독일 몇몇 도시를 돌면서 이제 인내천 특강을 했죠. 네. 그런 인연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김성수 박사님이 이제 동학학회 회원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책을 출간하셔서 동학학회에서 그럼 의미 있게 해드리자. 김성수 박사님의 지적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양 철학의 기본적 인식은 이원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리스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 두 문화가 말하자면 저 양대축을 이루고선 지금까지 서로 경쟁하면서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유명한 학자들도 다 이제 서로 내노란 학자들이 이제 갈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승을 해왔는데 영원히 화합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은 영원히 화합이 안 되는 거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그 두 문명권이 화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서양에서의 그 갈등과 동양에서의 갈등은 큰 차이가 있어요. 동양에서의 갈등은 변증법적 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서양에서는 단순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게 정반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인데 또 그 합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정이 돼. 그럼 또 반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정과 반이 싸워갖고 또 합을 이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합은 또 하나의 합이 돼. 그 합은 또 하나의 정이 돼.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이론이 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정반합 하는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합쳤다가는 또 싸우고 이러는 이원론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동양 사고는 변증법은 변증법이에요. 정과 합이 나와서 반이 나와서 합을 이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합이 정이 아니라 쌓이는 거야.
또 다른 내용이 거기 쌓이는 거야. 축적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복합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복합 변증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론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불교에서도 그 뭡니까? 왜 선종과 교종. 예. 이 선종과 교종이 갈등을 했잖아요. 선종은 그 뭡니까? 그 수련을 하는 거죠. 교종은 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초 스님이 저 인도로 가서 저 불경 가지고 오는 것 같은 이런 불경을 연구하는 거야. 선종파와 교종파가 싸웠잖아요. 얼마나 그 고려 시대에는 우리 고려 시대는 뭐 두 집단이 싸워갖고 나라가 양단 나기 직전까지 갔다고. 근데 그걸 합치잖아. 그게 이제 한국적 조계종이란 말이에요. 네. 또 그 성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도 이기 논쟁이 있잖아요. 이가 옳다, 기가 옳다. 이게 얼마나 싸웠어요. 그래서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퇴계파고 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율곡파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냐고. 이게 뭐 사색 당제까지 이어질 정도로 다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퇴계와 율곡에 의해서는 이와 기는 하나다라는 결합은 이론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결합이 되는 것은. 이것처럼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동학도 그 이론론적 그런 전통을 계승했어요. 계승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정신과 육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 영육쌍전이라고 해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고. 그래서 동학에서는 교종쌍전이라고 그래갖고 정신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 종교의 역할과 인간들의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영역. 그래서 교와 정은 쌍전해야 돼. 네. 즉 쌍전,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동학적 이론론이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동학의 이론론에서는 말 그대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론론적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김성수 박사님도 동경대전을 연구하시다가 이런 걸 발견하신 것 같아. 정신과 육체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동학이야말로 하나의 대안이다. 지금 그 말씀 속에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를 보면은 분명히 동양 철학에 굉장히 희망적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 제가 이제 동학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수님으로도 쭉 이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어떤 사회 인사, 특히 종교계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또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요. 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 간의 만남과 화합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 지난 코로나 기간 중 우스갯소리를 했던 사회의 근심거리가 된 종교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종교인들 물론 이제 제가 만나는 종교인들 학자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모임이 있어요. 종교인 그 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슬람 종교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진짜 세계 종교가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종교인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종교 백화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특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들은 갈등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다고 벌써 싸웠어요. 맞습니다. 되게 드문 현상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갈등이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심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종교 융합을 이루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종교인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1박 2일 워크숍을 했어요. 네. 종교인들과 워크숍을 했는데 또 아주 친해. 그러니까 그 심지어 제가 천도교를 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신교 하는 목사님들, 네. 원불교 그 교무들, 예. 이분들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 자신들의 편견을 좀 벗어야 돼. 내 종교가 그걸 소중한 편견이라고 것만큼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종교가 소중하면은 나 이외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신앙하는 그 종교도 좋은 거예요.
교수님 오늘 저희가 우리 교수님 찾아뵀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종교협의회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한국종교협의회가 또 종교신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종교협의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최초 종단 간 협의체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세계 평화 종교인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또 협력 단체로 해서 함께 정말 종단 간의 만남과 그리고 화합 운동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그 운동 가운데 저희가 우리 교수님도 몇 차례 모시고 또 네. 발표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종교 간의 만남 운동 그리고 초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에 함께 하시면서 혹시 느끼셨던 이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이 운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지 그 점을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사실 이 조직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게 된 건 사실 역사가 네. 깊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건설적이고 예. 또 진짜 꼭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심지어 이런 조직은 해외에서까지도 예. 전 범세계적으로다가 확산돼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종교 조직이 종교연합이 만들어질 때 천도교단이 맞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참여를 했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최덕신 교령님 계실 때는 세 번인가 뭐 이렇게 수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 조직에. 그분이 2대인가 3대 회장을 맡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이 조직이 나름대로 탄탄한 조직 하에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다양한 회원 단체가 모여지면 좋겠어. 예, 예. 일테면은 지금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하는 종단들이 다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예. KCRP에도 못 들어간다든가 맞습니다. 또는 저 민족협의도 못 들어가고 민족종교협의회도 못 들어간다든가 물론 저 선별은 해야 되겠죠. 뭐 아무나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뭔가 종교적 역할을 하는다면은 저는 같이 네.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보다도 소외된 종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마련해 놓고 또 그런 종단들을 좀 발굴해내서라도 예.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또 있다면은 저는 이 조직이 이 종교연합이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국가 사업에는 별로 참여를 안 하더라고. 네.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뭐 해외 종교 성지 방문을 한다든가 예, 예.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뭐 종교 강의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장시간 오늘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들었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종교신문 또 한국종교협의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동학 천도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제가 또 잘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저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이래도 동학이 뭐였고 천도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은 저 나름대로 그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종교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길이 다른 거지.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산을 올라가는 다양한 루트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종교연합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동학식으로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하늘님 대하듯 하면은 어떤 갈등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을 통해서 동학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또 그리고 저의 부족한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학 학회장이시고 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님이신 우리 이명진 교수님과 함께 동학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종교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학이 갖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그 가치와 비전 이 내용을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한국종교협의회와 종교신문이 진행한 종교인 인터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